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관련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요, 내년부터 이 크리에이터가, 즉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영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동영상에 그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시행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어제 그 블로그를 통해서요, 새롭게 마련된 이 AI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AI 도구를 이용해서 변경 또는 합성 그런 동영상을 제작했는지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 크리에이터, 즉 영상 제작자의 그 컨텐츠는 삭제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의 수익 공유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한 이유라도 이 AI를 사용했는지를 반드시 응답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인 제니퍼 플래러니 오코너는 생성형 AI는 유튜브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시청자와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경험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게 뒷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호해야 할 책임과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아무리 그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게 뭐 창의적인 작품이 나오고 뭐 멋진 작품이 나오고 어떤 거는 뭐 사람이 만든 것보다도 더 진짜 재밌거나 멋있는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런 멋진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유튜브의 환경을 균형에 맞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진실에 맞게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를 이어서 이번 선거와,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죠. 내년에 선거와 그리고 진행 중인 여러 가지 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 보건 위기 등등등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 특히 더더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전쟁 같은 것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무슨 잔인한 장면을 합성으로 만들어서 그게 사진이든 영상이든 그거를 마치 실제 있는 일처럼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뭐 이스라엘이 한 어떤 잔인한 상황인데 그걸 합성을 해서 그게 마치 하마스가 한 것처럼 한다든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가짜 뉴스, 가짜 사진, 가짜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AI를 사용했느냐라는 것을 반드시 묻겠고, 그 물음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규제는 구글이 지난 9월 AI를 이용한 유튜브나 다른 구글 플랫폼의 정치 광고에 눈에 잘 띄는 그런 경고 딱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한 그런 조치입니다. 유튜브는 또 이 얼굴이나 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사람을 모방한 흉내낸 그 AI 생성 동영상의 삭제도 요청할 수 있도록 이 개인정보 보호 불만 처리 절차도 업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AI 관련된 뉴스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뉴스를 다 듣고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우리 송앵커님의 영상도 AI가 만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제 크크크 우스갯소리로 그런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게 뭐 맛만 먹으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튜브가 뭐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이나 이런 것을 카피해서 합성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음반사 등 유튜브의 음악 파트너가 아티스트의 고유한 노래나 랩 목소리를 모방한 그 AI 생성 음악 콘텐츠의 삭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음악 같은 것도 비슷하게 이제 AI를 통해서 다른 멋진 음악을 좀 카피해서 만들면 그도 유튜브가 아예 삭제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각종 가짜 합성 사진들이 나와서 유명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단순 피해도 물론 문제입니다만, 선거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분쟁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 가짜 뉴스로 인한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가 이런 걸 지금 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장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막겠다는 거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내년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한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그 어떤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미리 AI 사용 금지, 금지라기 말로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막기 위한 그런 예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유튜브 관련 소식을 먼저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는 이제 미국 뉴스와 관련된 속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방 하원이 내년 1월부터 2월 그 사이까지, 그러니까 내년 맥시멈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어제 오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추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오는 17일 연방정부의 업무가 또다시 셧다운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 말에 처리한 임시 예산의 종료 시한인 17일 이후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을 시켰습니다. 하원의 문턱을 넘은 그 임시 예산안은 상원에서 심의와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상원의 양당 지도부는 이미 임시 예산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이 예산안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공표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정식 예산안도 아닌데 거칠 건 다 거치죠. 이게 맥시멈 내년 2월까지 있을 추가적인 임시 예산. 왜 추가냐? 지금까지도 임시 예산안이 진행되는 거니까 한 번 더 임시 예산안을 하니까 추가 임시 예산안. 자, 이번 추가 임시 예산안은 지난달 새로 선출된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주도를 해서 가결시킨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지원 여부 문제,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데 어떤 패키지 지원 예산,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등이 이게 이제 가장 첨예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견 차이인데, 이런 문제는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왜?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또 민주당이 반대한 예산 삭감도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추가 임시 예산안의 시한인 내년 맥시멈 내년 2월 전에 또다시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내년 초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에 미국 각 대형 소매 업체들의 지난달 소매 판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미국 경제를 강하게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 지금 미국 경제가 사실은 물가도 많이 비싸졌고요. 또 금리도 사상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수치적으로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도 그나마 그냥 꽝꽝 지갑을 묶고 놓지 않고 적당히 그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돈이 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 경제를 좀 떠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경제를 나름대로 외롭게 고군분투 떠받쳐주고 있는 이 소비가 지난달 10월에는 어땠을지 이게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매 판매 결과 발표가 또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고금리가 계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연준은 이 점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만일 지난달에 소매 판매가 그 전달에 비해서 갑자기 좀 둔화된 것으로 나온다면 연준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좀 더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것은 안 되겠구나. 동결을 계속할까? 아니면 획기적인 소비 진작을 좀 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좀 결정적으로 단행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소비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 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소매 업체의 소매 판매 결과 발표는 금리의 인상 아니면 동결
또 아니면 뭐 인하 등등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수치인 것입니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도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이제 연준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뭐 내려야 되나라는 그런, 이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것은 고용과 인플레이션과 이제 맞물려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동결을 이번에 하더라도 그러면 인하 시기를 좀 앞당겨야 되나, 이런 생각을 연준이 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재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형 그 소매 업체들의 지난 10월 달에 그 소비 판매 실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에요, 홈디포, 타겟, 월마트, 그리고 TJX 등 대표적으로 미국인들의 소비에 대한 그 어떤 기준점, 바로미터가 되는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요런 뭐 실적이 발표됐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갖고 계시면 그 뉴스를 볼 때 그 안에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다 보이시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 발표 나오는 걸 보고 미국의 소비 상황도 좀 가늠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려드렸다시피 추후 금리 변동 여부 가능성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 이제 뭐 TJ Maxx라든지 또는 뭐 타겟, 월마트, 홈디포 이런 소비 이런 대형 업체들의 지난 10월에 소비 실적이 이렇게 발표됐다, 이런 게 나오면 꼭 발표됐습니다라고 한 줄만 딱 나오더라도 이렇게 상세한 백그라운드 내용을 좀 잘 아실 수 있는 지식을 좀 갖춰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어서는 좀 희귀한 소식을 좀 드려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 그 우표 모으기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저도 사실은 그때 뭐 산 마리노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뭐 나라의 무슨 우표 뭐 이런 것도 모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모았던 우표지 뭐 어디 갔는지 잘 기억도 못 하겠는데 모아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우표 수집가들의 그 성배로 불리우는 희귀 우표가 있었는데요. 그 우표가 미국 경매에서 2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200만 달러에. 뉴욕타임즈는 어제 우표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버티드 제니라고 알려진 미국의 한 우표가 최근 뉴욕 로버트 시겔 옥션 갤러리에서 경매를 통해서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200만 달러에 낙찰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버티드 제니는 미국에서 1918년에 발행된 당시 액면가 24센트짜리 항공 배달 전용 우표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24센트면 상당히 비싼 거죠. 네. 제작 과정에서 우표 중앙에 그 비행기가 그런데 거꾸로 뒤집혀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에러 우표입니다. 사실 그 에러 우표는요, 미국에서 검수 과정 등을 통해서 파기돼야 합니다만은 그 인버티드 제인이라는 그 우표는 그 가운데 100장 묶음이 시중에 그만 유통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 우표는 수집가들의 표적이 됐었고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리즈 심슨 가족에 또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경매에 출품된 그 인버티드 제니 우표는 시중에 유통된 그 100장 가운데 상태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낙찰에 성공한 인버티드 제니 우표의 새 주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76세의 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미국 본토, 특히 내륙의 그 핵무기 시설이 핵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100만 내지는 최악의 경우 200만 명이 그 방사선에 피폭돼서 숨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3억 명이 연간 피폭 한도의 최소 1000배에 달하는 방사능에 피폭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세바스티앙 필리프 박사는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내용에서 미국 내륙의 핵무기 시설이 핵 공격을 거꾸로 받는 상황을,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 시설인데 이게 무슨 뭐 공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 시설이 거꾸로 핵 공격을 받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프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2021년 고해상도 기상 데이터와 최신 모델링 기법을 사용해서 예상 사망자 수와 방사선 비폭량 등 북미 전역의 인구와 또 지역 주민에 대한 그 방사선 위험을 아주
광범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측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은 맵, 이 지도는요, 날씨 패턴 변화에 따라서 낙진, 그 방사능이 위에서 떨어지는 걸 낙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사능 낙진과 그리고 사망자 수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또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북미 전역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등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맵이 나왔습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요, 지역별 방사선량이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곳이 서부 해안에서 동부 해안까지 미국 전역과 그리고 캐나다 남부, 또 멕시코 북부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바람 방향에 따라서 몬태나주, 노스다코타주, 네브라스카주 등 미사일 발사 시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지역이 최대 방사선량을 기록해서 지역 주민 대부분이 심각한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최악의 경우에 100만에서 최고 200만 명에 달하게 되고, 추가로 미국 전역에서 3억 명이 연간 방사선 비폭 한도의 무려 1000배 이상의 방사선량에 노출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선 위험 가능성을 전례 없이 상세하게 담고 있는 이 맵은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은, 바로 이 피해 예상 지도, 이 맵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어떤 위험이 아니다. 다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위험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잘 얘기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빨리 우리가 파악해서 미래의 핵무기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아내자라는 그런 의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지난해 100만 명에 가까운 개인이 집을 한 채 이상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과 주택 소재지와 같은 그 지역에 사는 소유자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어제 이런 내용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2년 주택 소유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가운데 직전 1년간 한 채 이상의 집을 사들인 사람은 96만 2천 명이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지난 1년 사이에 집을 한 채 이상 산 겁니다. 이 가운데 집 딱 한 채를 산 사람은 95.4%인 91만 7천 명. 집을 지난 1년 사이에 두 채를 산 사람은 3.3%인 3만 2천 명. 세 채를 산 사람은 1.3%인 12,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자였다가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68만 6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이 수도권 주택 소유자의 13%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시세가 앞으로 1년 후에는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응답을 보면요,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약간 내려갈 것 같다라는 사람은 31%, 약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사람은 13%, 많이 내려갈 것 같다라는 4%,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사람은 0.3%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 집 구매를 가장 희망하는 주택의 형태로는 아파트,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응답자가 8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질문도 있었는데요. 비역세권 아파트와 역세권의 비아파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71%가 비역세권 아파트를 선택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에서는 뭐 역세권, 비역세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선 역세권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전철역이 있는데 그 역을 중심으로 걸어서 한 5분 내지는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다면 그 역에, 그러면 요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역까지 가는데 뭐 걸어서 뭐 20분, 30분 걸리면 이건 이제 비역세권, 전철역과 좀 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역세권, 그러니까 전철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집을 원하느냐, 아니면 전철역과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파트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71%가 비역세권, 즉 전철역과 좀 떨어져도 아파트를 원한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한국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APEC이라고 하죠. 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어제 오후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어제 오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 주석은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이 정상회담을 갖고요. 양국 관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또 오는 17일까지인 그 미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의 각종 재계 인사들과도 회동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그 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백악관의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조정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 라면서 중동 문제가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의제에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의견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중국은 중동에 어떤 소통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확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심정을 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제 중국 당신네들이 우리가 미국이 갖지 못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좀 활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어떤 그 좀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경제 뉴스를 하나 더 전해드릴 텐데, 미국의 그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이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일제히,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구나, 라는 쪽에 베팅을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까지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낮출 것이다, 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레이더들, 주식 트레이더들은요, CPI 보고서 발표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리에 민감한 2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연 4.81%로 조금 급격히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연 4.45%로 역시 하락했습니다. 증시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내년 7월까지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할 것이다 라는 데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사람들은 빠르면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라는데 투자하는 사람들도 꽤 나왔다라는 전언입니다. 한 투자 전략가는 연준 정책 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라면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끝났다고 볼 뿐만이 아니라 내년 중반까지 2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는요, 이런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투자 회사죠. 캐시 우드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여성분이신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캐시라고 했지만 캐티죠. 근데 이제 한국은 한국의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캐티라고 이제 안 하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하죠. 캐시. 그래서 이제 이게 CASH 현금을 말하는 캐시와 좀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라스트 네임은 마침 또 우드예요, 우드.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캐시 우드 하면서 이분을 돈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돈나무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돈나무 누님이라는 분도 계신데, 여하튼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사의 캐티 우드 대표, 한국식으로 따지면 돈나무 누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 한마디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유명하죠. 네. 미국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자, 디플레이션, 물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죠. 네. 물가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제학자들도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또 향후 연준의 조치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스와프 계약을 살펴보면 연준이 내년 말까지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할, 요건 이제 내년 7월까지는 0.5%포인트라고 했는데 좀 더 가서 지금부터 한 1년 뒤인 내년 연말까지는
한 1%포인트 지금보다 인하할 것으로 보는 그런 투자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죠. 남들이 다 그렇다라고 할 때 늘 좀 한 템포 늦추고 한 발 빼서 좀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성급한 금리 인하는 연준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부 전문가들은요, 연준이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지금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의 그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했던 연준의 명성이라는 게 뭐예요? 연준이 제대로 일을 못했네, 연준이 목표를 달성 못했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명성에 금이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좀 내리는 것을 시간을 좀 늦출 수 있다라는 그거죠. 자, 아직 근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의 2배인 4%라는 점을 들어서, 즉 4%가 이제 2%까지 내려가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가 좀 높은 상태를 좀 더 유지해야 합니다. 금리를 막 내려주면 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는 좀 더 오래 현행의 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소수입니다만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에 0.5% 내지 1%의 금리 인하, 0.5%를 내년 한 여름 정도까지, 그리고 내년 겨울이나 연말까지 간다면 크게는 한 1%까지의 금리 인하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일부 전문가들은 인하가 좀 더 느릴 것이다, 동결을 좀 더 오래 할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구독은 이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